데이터를 통해 민심을 묻고 읽어보는 민심은 Y. 네, 데이터로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론조사계 볼빨간 아저씨 김봉신 메타보이스 이사님, 그리고 딕션 천재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주일이 참 빨리 갑니다. 네. 보니까 총선까지 보름, 사전투표 첫날까지는 딱 열흘 남았습니다. 선거가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두 분은 사전투표 하실 겁니까? 본투표 하실 겁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투표를 할 수가 없죠. 예, 그날 당일날 너무 바빠가지고. 바쁘시죠. 예. 지금 방송 출연 많이 잡혀 있으시죠? 방송 출연보다는 예측 같은 거를 해야 돼가지고. 아, 예측도 하셔야 되고. 정신없이 있어서 사전투표 때 시간을 내야죠. 네, 에디터님. 예,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선거 방송, 총선, 대선, 지선 할 것 없이 당일에 좀 바쁜 일정들이 있어서 네. 방송 하다 보면은 본투표보다는 사전투표 훨씬 더 마음이 편하니까 본투표 당일에는 아마 좀 마음을 비워놓고 중계하는 형태로 방송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아마도 평화방송에서 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예. 그래서 저도 아마 사전투표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당일은 예. 너무 바쁠 것 같아서 네. 아마 사전투표 제도가 생기면서 참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러 대구까지 갔습니다. 국정농단 수사로 사실 아주 좋았던 인연만 있는 건 아니지만 한 위원장이 닷새 만에 다시 대구에 가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코멘트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거 보수 결집하려고 당연히 만나시는 의미가 있겠죠.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만나는 장면은 이미 여러 차례를 봤고 두 사람은 과거를 정리하고 이제 미래로 함께 가자라는 의미에서 만났고, 근데 또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성과 사실 과거에 유사했던 관계성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과거를 또 정리함과 동시에 최근에 보수 내부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도태우 변호사 공천 취소 이후에 전통적인 보수라고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보수 유튜브를 보신다든지 이런 분들께서는 심지어 한동훈은 좌파다 이런 비판까지 할 정도로 한동훈 사퇴해라 이런 강성 지지자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분열을 좀 결집시키기 위해서 일단 박 전 대통령 만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어쨌든 밝히기로도 나라가 어려울 때는 단합을 해야 된다라고 네. 밝혔기 때문에 결집에 임했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저는 사실 윤석열 오마주가 있다고 봐요. 윤 대통령 오마주가 뭐냐면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도가 떨어지거나 영남 쪽이 좀 흔들리거나 특별히 심지어 대구마저 흔들리면 분명히 그 동선은 박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갔던 역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똑같이 저는 이제 답습하고 있다고 보고요. 아마 그 효과를 일부 여론조사에서 저는 이번에도 누리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저는 선거가 15일 남았잖아요. 네. 15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른 걸 해야 되지 않냐. 즉 선거는 중도무당층을 포섭하는 일이 더 중요할 텐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도가 빠지는 게 과연 박 전 대통령을 만나지 않아서 그런 걸까?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못 잡아서 그런 걸까? 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여당 자체의 이유, 또 대통령 그리고 정부의 어떤 실정과 관련된 이유들,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게 된다면 사실 중도 무당층을 어떻게 더 포섭하고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에 골몰하는 것이 좋을 텐데 네. 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최근 보도를 보니까 의대 정원 문제까지 논의했다고 하잖아요.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사실 전 잘 와닿지 않는 행보여서 필요에 의해서 만나실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게 효과가 있었을 것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전에 대통령 하시기 전에는 당대표 같은 거를 했을 때 선거의 여왕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좀 어려운 선거들을 이제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거기에서 좀 중요한 뭔가 조언
뭐 중요한 통찰 이런 것들을 좀 요청을 드렸을 확률이 굉장히 많죠. 왜 그러냐 하면 더군다나 이제 방금 이제 에디터님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낙동강 벨트나 이런 데에서도 기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과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다라는 사람들조차도 그 지금 후보를 이제 아주 뜨겁게 막 투표를 하고 투표를 하겠다라고 지지를 네. 하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그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뭔가 이제 좀 여론조사에서 투표장에는 뭐 나가시겠지만 여론조사에서 모르겠어요. 여론조사에서 누굴 지지한다.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겠다. 막 이렇게 열기가 없어요.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그렇고. 지지자들의 마음이 심상치 않다. 예, 심상치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거기에 좀 묘수를 좀 가르쳐달라. 훈수 좀 더 달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것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네. 2012년 총선만 하더라도 물론 그게 대선을 바로 앞둔 선거였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은 정권 심판 열기가 상당했을 텐데도 어느 정도 방어를 했거든요. 잘했다라고 해가지고 예. 뭡니까 그때 이제 박근혜 네. 예, 그때 대표셨나 뭐 비대위원장이었을 거예요. 비대위원장이었죠. 네. 비대위원장이 총선을 잘 막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똑같은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제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다음 차기 미래의 권력으로서 각광을 받았고 지금도 한동훈 위원장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조언을 들었지 않을까. 예. 선거의 여왕의 조언을 들었을 것이다. 예. 그리고 또 집토끼를 좀 챙기는 효과도 같이 그렇죠. 노리지 않았나 보시는 예. 거죠. 저는 뭐 근데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검사 DNA를 좀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본인들 손으로 어쨌든 결론을 지었던 대상자잖아요. 네. 대상자에게 어떤 자신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조언을 구해서 선거 전략을 꾀한다라는 것은 전 태생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DNA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매우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이젠 정치인의 신분으로서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실제 김봉신 이사님의 그런 생각에 굉장히 동의합니다만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다 그 생각 못했던 이유는 네. 왠지 그럴 DNA를 갖고 계시지 않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검사 DNA가 아직은 더 강하게 남아있지 않을까. 마음이 그럴 만한 입이 안 떨어졌을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구속을 시켰던 분 아닙니까? 수사를 했던 대상인데 물론 대통령께서 지금은 조언을 사면을 해줬다고 들어가네. 하지만 저희가 어렵습니다. 조언을 해주십시오라고 과연 했을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저는 또 궁금한 게 과연 조언을 했다면 예. 박 전 대통령이 뭐라고 조언을 했을지 되게 궁금하긴 한데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딱히 떠오르는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임박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전략가이시니까. 근데 오늘 선거 메시지는 여왕이니까. 일단 단합으로 내기는 했는데요. 단합. 예. 예. 보수의 결집만으로 이번 선거가 좀 어려운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해 주실까요? 예. 한국갤럽 자체 조사이고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전화 면접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긍정률이요.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오차 범위 내에서 하락했는데 횡보입니다. 그래서 39%를 두 번 기록했습니다. 2월 5주, 3월 1주. 네. 39를 고점 삼아 지금 두 번에 걸쳐서 3%포인트, 2%포인트 하락한 상태여서요. 고점 대비 5%포인트 하락인데 이게 전부 다 오차 범위 이내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뚜렷한 하락세라고 하기는 어렵고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지난 2월 내내 무려 10%포인트가 올라갔던 국정 긍정률이 예. 꺾인 상태에서 그러면 40%선 코앞까지 그 턱 밑까지 이 올라갔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40%선을 상향 돌파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상징적인 의미를 또 둘 그렇죠. 수도 있었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그런데 여기서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뚜렷한 하락세는 아닙니다. 좀 더 봐야 됩니다. 네. 하락세인지는. 그리고 국정 부정률은 58이니까요. 지난 조사 대비 1%포인트 더 많아져서 58, 60% 코앞입니다. 네. 예.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을 했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지 못한 요인 어떤 거 꼽으시겠어요?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번에 이 조사에서요.
긍정 평가 이유를 긍정하시는 분들께 무엇 때문에 이제 긍정하느냐라고 이제 오픈 문항 자유응답식으로 물었을 때 의대 정원 확대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이제 27%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의대 정원 확대 때문에 긍정률이 상방 압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부정평가가 더 많죠. 부정평가하시는 분들이. 그분들 중에서는 경제민생 물가가 6%포인트도 많아져서 22%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16이었다가 22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상당히 그 가파르게 이제 올라왔다고 보고 경제민생 물가 중에서 특히 제가 봤을 때 이 조사 직전에 네. 그 대파 논란. 875원 그 얘기가 있었는데 이 대통령실에서는 열심히 이제 메시지를 준비한 것일 수도 있겠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많은 국민분들이 좀 약간 좀 당황스러운 내용이었을 수도 있고 해서요. 예. 그게 반영이 됐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입니다. 에디터님도 대파 이 발언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그럼요.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요즘 정치권의 화두예요, 대파값이. 대파가 일파만파죠. 네. 예, 그리고 지금 갤럽 조사를 보더라도 부정 지지율의 22%가 민생 물가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있었던 시점에 보면 김건희 여사 문제로 국정 지지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때 그때 22%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이슈 중에는 민생 물가가 진짜 크거든요.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이런 그 논란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요. 예. 이게 저는 사실 대통령이 어떤 장소에 그러니까 18일에 H마트를 가신 거잖아요. 근데 네. 대통령이 어떤 장소를 방문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지에 대한 그 의도가 저는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날 방문하신 그 당일에 물가를 좀 잡아 보겠다고 1,500억 원을 풀겠다라고 한 날이거든요. 예. 정부 여당도 발표했었고 사실은 경제 전문가들이 1,500억 원으로는 지금의 물가를 잡기엔 태부족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거를 기대를 가지고 바라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거기까지는 전 좋았다고 봅니다. 근데 마트를 방문하셔서 정말 무슨 이게 그 대파 매직도 아니고요. H마트 매직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부 지원금까지 포함해서 H마트에 쿠폰을 써야 네. 875원 그것도 한 단의 가격이었던 것인데 그걸 대통령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그럼 뭔가 놀랍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정치인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윤석열 정권이 대파 때문에 망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 그랬더니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가 875원은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를 얘기한 거다 반박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 다크나이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 왜 그러니까 대통령을 두둔하거나 이제 보호하려고 했던 말처럼 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죄송한데 수원 정 후보이시죠? 예, 이수정 후보. 수원 이수정 후보께서는 지금 불난 민심에 기름을 끼워 얹으신 거예요.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그 대통령이 875원이라고 언급한 걸 민생을 전혀 모른다라고 다들 평가하셨고 이거에 대해서 민심에 불이 붙어 있는데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대통령 쪽의 사람으로 이제 읽혀졌던 분이 나와서 875원이라고 얘기한 게 한 뿌리 가격이다. 네. 이걸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도 주부인데 대파는 낮게 판매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통령 매직도 아니고 대파 매직도 아니고 대통령 심기를 편안하게 좀 해주겠다고 이제 옆에 계신 경제부총리나 뭐 경제수석들이나 딱 이 예산을 발표한 날 그 마트에 갔을 때 대파가 싼 가격으로 있어야만 뭔가 언론 홍보 효과를 누리니까 더 내렸다고 대통령에게도 하죠. 보여주고 싶고 대통령에도 보여주고 싶고 언론에 공개하고 싶은 그 마음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럼 좀 잘 하든가요. 누가 봐도 뭔가 어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수정 후보가 나와서 한 뿌리 가격이다. 그리고 심지어 또 그 후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제 진행자들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한 단이라고 했는지 한 뿌리라고 했는지 그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한테 한 뿌리인지 한 단인지 물어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누가 봐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이 주변에 있는 책임자들을 경질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대통령을 바보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 총선에 이 대파 발언이 미칠 영향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지지율뿐만 아니라. 이 지금 예. 물가 이 대파 문제요? 네.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대파 얘기하기 전에요. 대파도 대파지만 사과 엄청 비싼 거 아시잖아요. 사과도 금사과 예, 난리 났었잖아요. 사과 가격이 다들 우리나라랑 먹기 같은 나라가 힘들다고. 어딘지 아십니까? 스리랑카예요. 어. 스리랑카라고요.
그리고 귤, 과일 40% 올랐고요. 수산물 중에 오징어, 김, 고등어, 명태 다 40% 올랐고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채소, 한국에서 가장 비싼 채소 뭔지 아십니까? 감자거든요. 그 감자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비싸요. 지금 엄청 그런 비싸요. 상황이 맞아요.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금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 확인해 보니까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네. 아유 죄송합니다. 이 진짜 제가 되도록 흥분 안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뭐라고 올라왔냐면 전 정부 때는 더 비쌌다. 대파가 전 정부의 소비자 가격이 6,900원까지 상승한 적도 있다라면서 팥테크, 반려대파 같은 신조어가 유행한 적도 있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파 가격이 훨씬 비쌌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 지금 정도는 비싼 거 아니다. 그 비싼 거 아니? 예, 알겠습니다. 이사님은 대파 논란이 여론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에디터님이 정확하게 보셨는데 이 물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10% 중반대였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왜 이렇게 생각보다 적다. 그 부정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요인 비중이. 왜냐하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2018년 지방선거 끝나고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 그 긍정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60%대 예.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소득주도 성장 나오면서요. 그다음에 그 뭡니까 기본시급 이 얘기 나오고 최저임금 나오면서 그러면서 뭐가 됐냐면 자영업자들 힘들다라고 나오면서요. 그것 때문에 거의 그걸로 그 당시 부정평가 이유 1위를 40%를 차지했었어요. 40%. 엄청나게 높은 네, 비중이었네요. 높은 비중. 그렇게 하면서 경제 민생 물가 그때 물가는 빠졌나 경제 민생이었거든요. 네. 그 이슈가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대통령 긍정률을 20%포인트 정도를 뺍니다. 그 정도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그렇죠. 이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못 살겠다 하는 그 얘기가 당시 엄청나게 큰 타격이었어요. 그래서 네. 2019년에 가면 긍부정이 붙어요. 40%대로. 아. 이 얘기는 뭐냐. 민생 물가 문제에서 어느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고요. 어느 정부도 잘한다라고 칭찬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꾸준히 다른 데로 눈을 돌려왔지 않습니까? 외교 예. 문제나 또 다른 걸로 이렇게 돼서 민생 물가 문제에서 많은 국민분들이 거기에 집중을 안 하셨다가 지금 이 대파 문제로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쪽으로. 네. 그런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부나 이거 잘한다라는 좋은 평가 받기가 힘들어요. 이 이슈는. 근데 대통령실은 오늘 전 정부는 더 비쌌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전 정부나 그 전 정부나 다 같이 민생 물가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해요. 전부 다 수구려야 돼요. 무릎 네. 꿇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875원 요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방송에 제가 봤을 때는 방송에 타깃 오디언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이거를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 것인가가 국민분들이어야 되는데 네. 마치 그러니까 이 방송 콘텐츠가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국민분들이 네. 많이 힘들어하시죠. 이게 서민의 이슈가 아닙니다. 네. 중산층도 물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민감한데 그러면 이거는 다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본질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H마트에 갔을 때는 마트를 왜 가냐 물가가 시급하니까 지금 민생이 아무튼 지금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장 보러 가면 이러다가 다 야당 찍겠으니까 H마트를 방문하신 거잖아요. 민생 행보를 하려고 간 건데.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런 아이러니함들이 튀어나오고 해명은 꼬이고 전 정부 얘기가 튀어나오고 이래버리면 아니 1년 10개월 동안 뭐 했냐는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물가를 네. 잡는 수단이요? 금융당국에서 금리를 조정할 수 있죠. 금리 문제 시기 놓쳐가지고 못 잡았다고 얘기했죠. 물가 잡을 수 있는 예산이요? 예산 배분 잘못했거나 써야 될 때 못 쓰고 뺄 건 또 빼버리고 이래가지고 욕먹지 않았습니까? 그럼 1년 10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는 뭐 했냐고 유권자들이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바로 정권 심판론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한번 잘 막아보려고 H마트를 갔다면 모시는 분들이 잘했어야죠. 이게 뭡니까? 이게. 맞아요. 예. 이게 거기서 뭡니까?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었어야 된다고 보세요? 대통령의 H마트에서는 되도록이면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물론 맞아요. 전달받는 체계는 한정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해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이런 거 언론 모니터링을 안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터졌으면 대통령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좀 황급하게 좀 바로 잡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네. 다른 방향으로 좀 튀고 있다는 거를 저희가 이렇게 강조를 해도 그분들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서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이형진님께서 예, 예. 대파 한 단값, 라면 한 그릇 값이 얼마인지 알까 이런 얘기를 올려주셨는데 예. 정말 국민들이 느끼는 요즘 라면 한 그릇도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김밥 한 줄도 비싸고. 이게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지갑을 열게 되고 그 물가를 체감하는 거는 국민들이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정말 어떤 박탈감을 느낄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할 때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택시비 얼마냐고 물어봤었잖아요. 그렇죠.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께서 잘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단에 875원이 규정이 돼버리면 이런 이게 일이 이제 생겼다는 선거 거. 이슈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대파 얘기하다가 엄청 길어졌어요. 아니, 지금 대파로만 1시간도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네, 저희가 다 피부로 느끼는 이슈여서 예.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조금 거칠어진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셰셰 발언, 강원 서도, 나라 망조, 전쟁 나도 이상할 게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차라리 대통령이 없으면 낫지 않았겠나 이런 발언까지 나왔는데 당내에서도 조금 조마조마해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두 분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어떻게 코멘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이제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일단은 지금 정치권에서 선거 원래 시기 임박하면 다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네. 내가 뭔가 지금 열세라고 하면 더 조급해지고요. 우세라고 하면 신나서 이제 말이 막 나오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양쪽 다 사실 말이 거칠어지고 대담해지는 것도 사실인데 저는 뭐 이재명 대표의 이런 워딩은 어떤 강한 확신에서 온다고 봅니다. 현장을 다니고 시민들을 만나고 국민들을 만나면서 야 이거 이번 총선은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이건 지금 민심의 어떤 역풍이 정권을 향한 역풍이 거세다라는 걸 이제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뭔가 굳이 표현의 수위를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도 막 튀어나오는 것 같고요. 뭔가 좀 정제돼서 나갈 수 있는 발언들이 아니라 유세 현장이다 보니까 네. 사람이 좀 업되지 않습니까? 이제 흥분되다 보니까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후반부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번 선거에 끝날 때까지의 가장 큰 변수는 이번 선거는 막말로 시작해서 막말로 끝날 가능성이 또 높아요. 발언 논란이 유독 많았어요. 그렇죠.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많았던 네.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과거까지 많이 소환되고 온라인 미디어가 발달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예. 건 이해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조심하면 그런 변수는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점을 줄일 수 있는 선거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세 쪽에 있는 편은 네. 근데 이제 워낙에 강한 확신이 드시다 보니까 굳이 너무 쓰실 필요 없는 말씀이나 표현은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도 지금 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열세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지도가 붙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네. 이런 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접전지, 경합지. 네. 그럼 여기에서 아주 한 끗 차이로 내가 패배할 수 있는데 당대표의 말씀이 얼마나 중하게 들리겠습니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너무 흥분하실 수 있는데 발언의 수위나 어떤 표현의 정도를 좀 낮추신다면 아마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은 또 여야 모두한테 해당되는 얘기일 그건 수도 있을 맞습니다.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사님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민주당이 앞으로 이제 뭡니까 투개표까지 가지고 있는 리스크 중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관련된 리스크가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천과 관련해서 뭡니까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많았는데 지금 좀 강도 높게 대정부 정부 네. 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여기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돼서 그 미래 권력의 주목도 싸움이 되고 있는 거다.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미래 권력이 아직도 저기 어딥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동훈 그 위원장이어야 하는데 사실은 계속 한동훈 위원장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다들 안 하잖아요. 조국 그 전 장관도 그렇고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이제 상대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생각을 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센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그러니까 총선은 당대당 그리고 그 지역구 후보 대 후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미래 권력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하는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총선과는 좀 유리되어 있어요. 네, 그 괴리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예, 선거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 어렵다. 네. 차라리 이제 지역 유세를 가시면은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시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럼 네, 이재명 그런데. 대표의 마음도 좀 급했던 거 아닌가 이런 면도 있다고 보시나요? 조국 전 장관이 너무 급성장을 하다 보니 주목도가 엄청나게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 그거 자체는 총선의 성과로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네. 제1야당의 대표로서는 그쪽보다는 오히려 지역구 좀 격전지에 가서 그 후보를 힘을 주는 그런 네. 발언과 정책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거죠 지금은. 네. 예. 요 시점에서 정당 지지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정당 지도는 이제 한국갤럽 마찬가지 아까 같은 설명드렸던 조사고요. 같은 조사입니다. 예, 정당 지지도 두 정당이 완전히 붙었습니다. 예, 붙었습니다. 지난주보다 민주당은 미세하게 좀 올라서요. 1%포인트 올랐습니다. 32%였던 게 33이 됐고요. 네. 국민의힘이 37에서 34%로 3%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예. 사실 이 모든 흐름은 오차범위 이내인데요. 그렇게 미세하게 조금 내려오고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네. 34대 33, 즉 국민의힘 34, 민주당 33으로 완전히 붙은 예. 형태가 됐습니다. 이게 2월 5주, 그러니까 2월 말이죠. 그때는 국민의힘 40, 더불어민주당이 33, 7%포인트 격차로서 오차범위를 넘어서 국민의힘이 우세했었는데 다시 붙었어요. 다시 붙었습니다. 3주 후에. 예. 그리고 뒤에도 주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조국혁신당이 8%, 개혁신당 3%, 그리고 새로운미래하고 진보당이 1% 정도 나왔습니다. 예. 요 정도로 제3지대에서는 제3지대가 조국혁신당이 조국혁신당이 8%인데 두드러진 존재감을 보이고 있네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지역구를 내지 않는데도 8% 정도 나온다는 건 상당하죠. 네. 정당 지지율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뭐 지난주에 좀 도발적인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만 좀 유효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참고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하는 수준으로만 보더라도 갤럽 조사에서 이제 추세상 국민의힘이 내려오고 있고 민주당은 지금 답보 상태고 조국 혁신당은 이제 약진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국 혁신당을 떼놓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정권 심판 정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구 선거는 뭐 물론 당연히 이제 야당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지역에서 격전지가 늘어나거나 이제 이런 추세만 보더라도 갤럽 조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예. 이 정권을 심판하겠다라는 정권 심판 정서가 이렇게 높은 상황이 오래 유지된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MB 시절 잠깐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좀 오랜만의 일인 것 같아서 예. 과연 이게 실제 정당 지지도가 실제 득표 결과와도 연결되긴 하느냐. 이제 아무튼 여론조사 응답층과 실제하는 유권자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점을 일단 짚고 싶고요. 두 번째는 중도층 싸움이 어쨌든 선거에서 중요한 거니까 제가 이 갤럽 같은 조사에서 중도층 중에 누가 승리했으면 좋겠냐라는 네.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답을 봤어요.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43%가 야당이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답변했고요. 여당 승리를 원하는 응답이 19%였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요. 2배 이상인 거죠. 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지금 정당 지지도는 약간 디폴트값, 기본값으로 굳혀진 거에서 등락이 있고 국민의힘은 내려오고 민주당은 답보 상태, 혁신당은 약진인 상황이라면 저는 이게 좀 답이라고 봅니다. 이미 좀 기울어지는 추세에서 여론조사 결과 나오고 있고 정권 심판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야당을 선택하는 유권자의 비중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당 지지도 분석만 보더라도. 예. 네. 이종섭 대사나 황상무 수석 논란이 어쨌든 뭐 일단락이 돼서 예. 알턴니를 뺐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지금 또 의료 이 대란 문제가 걸려 있어서 네. 여기서 혹시 판세가 뒤집힐 가능성은 없을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종섭 문제 관련해서요? 이제 이종섭 대사 문제나 예. 황상무 수석 논란은 어쨌든 일단락이 됐으나 예. 의료 대란 문제에서 또 극적인 타협을 노린다 뭐 이런 얘기도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죄송한데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실기에도 너무 실기한 것 같고요. 지금 네. 의정 갈등은 한 달 됐거든요.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 현장은 대형 병원 가보시면 대충 체감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지지난주와 지난주 이제 몸이 안 좋은 분이 계셔가지고 갔다 왔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타결을 하기 위해서 협상을 좀 어떤 중재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름의 중재자로 역할을 나서서 자처했으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면 해결한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종섭 대사건이요. 25일에 공관장 회의 한다면서요. 안 했잖아요. 황상무 수석이요?
원래 사실은 경질해야 되는 문제인데 사의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네. 전 사실 셋 다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 사람이어가지고요. 지금 당장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이뤄내지 않으면 이 예. 문제는 풀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재자로 나섰던 의정 갈등의 문제만 잘 풀렸다면 네. 뭔가 물꼬를 터서 하나하나 해볼 수도 원스텝 있지 않았을까. 바이 스텝으로 갈 수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이 한동훈 효과라는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방송 중에 대통령실 속보로 보면 네. 의료계를 향해서 내년도 의료 예산을 대통령이 의료계에게 논의를 해보자고 제안을 했대요. 이거요. 네. 지금 본인 이제 대통령실과 여당 쪽에서 의사들을 상대로 이제는 좀 협상을 해보려는 태도로 돌아서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 그만큼 조급하다는 겁니다. 2,000명으로 찍고 이거 아니면 안 돼. 네. 안 받으면 의사들 면허 박탈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선거가 14일 남아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한동훈 카드로도 안 되니까 결국엔 대통령이 직접 나서신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죠. 이미 한 달 동안 우린 너무 많은 불편을 겪어왔거든요. 예. 이사님은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 수석 논란, 의정 갈등까지 현안들이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종섭 황상무 요 사건이 끝났을 때가 이 조사 기간의 이제 중간 정도였습니다. 네. 그게 아마 수요일이었을 거예요. 지난주에. 수요일 날 이제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좀 주목이 됐어야 됐는데 주목도가 상당히 떨어졌어요. 일단은 황상무 이분이 그 허벅지를 이렇게 회칼로 이런 식으로 네. 나오잖아요. 근데 그 허벅지 아시죠? 그 회칼로 허벅지를 왜 찌르는지.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이제 심장이나 목에 경동맥을 때리면 이게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형이 세집니다. 그러니까 조직폭력배들은 그래서 몸의 부위 중에서 허벅지를 찌르는 거죠.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과다출혈로 죽었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허벅지를 찌른다라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조직폭력배들이 꼭 허벅지를 찌릅니다. 회칼이 작은 것도 이만한데 그게 네.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근데 사실은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건이 많았잖아요. 사건이 많았죠. 많은 국민분들이 두려움에 떨었는데 이게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그래서 방금 에디터님 말씀 주셨지만 해결하는 방식도 누군가는 국민분들의 그 놀란 가슴을 네. 이렇게 좀 그게 아니다라고 해명도 하고 또 따끔하게 이런 얘기 다시 나오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런 뉘앙스는 없었습니다. 조용히 지나가서 이게 그러니까 제가 되게 안타까운 건 대통령실에서 아까 우리 에디터님이 모시는 분들 다시 그 참모분들이 이걸 이렇게 유야무야로 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서는 국민분들이 이게 그러면 나중에 또 누가 그런 말 하나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좀 그래서. 그런 발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럼요. 좀 이렇게 화끈하게 누가 이렇게 이거 안 돼. 네. 막 이렇게 탁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국민 눈높이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고요. 의사파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극적 타결이 되는 방식이 제가 봤을 때 그럼 정부가 후퇴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아니 뭐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의사들한테 졌네? 막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더 쐐기를 박는 발언을 했어요. 아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예산을 논의해 보자잖아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긴 예. 했습니다만. 아니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되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걸 문제 해결을 잘할 것 같은 이미지였다가 아니 이렇게 해도 책임론 저렇게 해도 책임론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2월 2주 경과하면서는 중도에서 많이 빠졌거든요. 맞습니다. 요 의정 갈등. 의정 갈등 네. 요 관련해서 중도에서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결국 제가 봤을 땐 이 이슈들이 전부 다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되게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것들도 안 되고 네. 그리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노력해서 어떻게 불을 진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뭐 잔불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고 하니까 예. 제가 봐서는 이게 판세가 뒤집힐 정도로 이게 될 수 극적 타결이 판세를 뒤집힐까? 아닐 확률이 더 커요. 네. 만약에 판사가 뒤집힌다면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박수를 쳐야 될 게 하나는 나와줘야 돼요. 하나는 나와줘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선거가 너무 코앞으로 다가와 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기회가 이제 원래 이제 본선이 시작이 되면 한 번이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깜깜이 기간 돌입할 때가 또 한 번이 있어요. 네. 그때 전국 이슈가 한번 뭐 좋은 게 터지면은 국민의힘도 기운을 낼 수 있겠는데 지금 봐서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슈들을 다 보면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되게 좀 마음을 좀
떴나? 뭐 이런 느낌도 좀 있고. 여기서 또 하나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여야 모두 그래도 민생을 어떻게든 얘기를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대학 등록금 면제를 얘기했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 원, 가구당 이제 4인 가구일 경우 100만 원을 내걸었는데 요거가 민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근데 또 아주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이게 선거를 임박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좀 몇 달 전에 나와서 한동훈 위원장 이분도 그 여러 가지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 그 네. 처음에는 운동권 심판론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랬었죠. 86도. 근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이런 민생 의제들을 가지고 뭐 여야정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더 좋았죠. 처음에 운동권 심판론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은 좀 한동훈 위원장 이분이 준비가 됐구나. 네. 우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효능감을 줄 텐데 아니 등장하고 거의 한 달 반 두 달을 운동권 심판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건 되게 좋아요. 이런 공약은 저는 빨리 해서 네. 잘 한번 만들었어야 됐다. 지금 늦은 감이 있죠. 선거용이 아니더라도 그럼요. 했으면 사실 더 좋았을 했을 그리고 텐데요. 민주당도 그런 거예요. 잘하기 경쟁하자고 했는데 물론 뭐 여당 탓을 할 수는 있는데 그 경우에도 우리가 민생 의제를 가지고 만나자라는 네. 얘기를 꾸준히 메시지를 때렸어야죠. 여야 서로. 서로 그랬어야 됐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거는 민생 정책을 내놓지 않고 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곳곳에 이제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한다고 했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민생 토론회를 많이 민생 토론회. 열었으나. 예. 민생 토론회가 다 잘 됐으면은 지금 뭐 국정 긍정률이 더 올라가야 맞는데 예. 그게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뭐 민생 문제 얘기하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고 중요한 얘기고 민생에 대해서 뭐 서로 잘하겠다고 경쟁하는 거 진작에 했어야 되는 일이고 선거 기간이니까 너무 당연한 일이죠. 네. 근데 이제 이게 현실성이 있는가, 그리고 선거 이후에 지켜질 수 있는가, 이제 이 대목에서 이제 유권자분들의 판단이 좀 엇갈린다고 좀 보여지고요. 출산 유도 체계 하나로 좋은 것 같고요. 네. 기본 시리즈를 또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힘들 때는 다 가구당 나눠주자. 그러니까 돈을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건 이제 현실적인 말씀이니까 꼭 드리고 싶고요. 뭐 민생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까 첨언하고 싶은 내용 중에 간단하게만 좀 첨언을 하자면 저희가 의정 갈등 문제를 이사님과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예. 1차적인 책임은 환자를 버리고 간 의사들에게도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 문제를 장기화해서 끌어가는 거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에도 그렇습니다.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신 그럼요. 거죠. 국민이 불편하고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안에서 그저 의사라는 집단과 어쨌든 협상을 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토론하지 않고 조율하지 않아서 불편함이 생기면 이건 정부가 책임질 몫이거든요. 근데 한 달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것이 과연 선거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어떤 유권자가 안 해보겠습니까? 그 대목이고요. 짧게 두 가지.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 수석 그리고 의정 갈등의 문제는요. 일단 첫 번째 대통령실이 흔쾌하게 아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흔쾌하게 뭘 해결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두둔했고요. 예. 고집을 부렸습니다. 심지어 보수 성향의 일간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종섭 대사, 황상무 수석 의정 갈등 문제를 두둔했어요. 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와서 입장이 바뀌었죠. 두 번째, 의정 갈등과 물가에 대한 문제 제가 공통점을 짚겠습니다. 네. 국민들은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못 살겠으면 이게 피로도가 쌓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호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지금 의정 갈등 한 달 됐고요. 물가요? 1년 10개월 됐습니다. 너무 오래됐어요. 이거 어떻게 뒤집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거다라고 첨언을 해봅니다. 네. 이 시점에서 전문가이신 두 분께 양당이 이번 총선에서 과연 몇 석을나 확보할 것인가 판세 전망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기준으로 두 분은 몇 대 몇 정도 대략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와, 이 제일 어려운 거 아닙니까? 먼저 하시죠. 이게 내도 먼저 맞는 게 나니까요. 저는 이게 사실 되게 제가 이런 거 잘 못 맞추지만 그래도 질문 주셨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양해해 주십시오. 근데 이런 분위기가 바뀌지 않고 계속 가게 되면은요. 저희가 이제 요구 드릴 수 있는 사안은 그러니까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는 네. 굉장히 전향적인 변수가 저는 대통령의 변심. 대통령이 변해야 되고 여당의 변심. 아주 전향적인 결정들이 몇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예. 이종섭은 사퇴하라 이런 주문이 나와야 되고요. 물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말 어떤 대국민 호소 확실한 대책. 확실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이거 뒤집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뭐 더불어서
그동안 있었던 야당 쪽에서 요구했던 특검 문제들이 몇 개 있어요. 이채원 이태원명주 뭐 그런 관련된 네. 문제들이 있죠. 이제 그런 거를 여당 스스로 언급해서 우리가 우리 환부를 드러내겠다, 치부를 드러내겠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변수가 없다고 치고 이 분위기 그대로 가면은요, 저는 범야권이 180석은 넘길 것 같고요. 그리고 여당이 110 언더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그 황교안 대표 총선 때 108석이었죠. 제 기억으로는 108석으로 기억합니다. 100석 간신히 넘겼던 100석 간신히 넘겼던 걸 기억나는데 이 분위기가 앞으로 15일 동안 유지가 돼서 만약에 이제 중도 무당층 중에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분들이 정권 심판 정서에 기댄다, 쏠린다 하면 일각에서 예측하는 100석 붕괴론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바로미터는 조국 혁신당의 여론조사가 지금 시기를 거듭할수록 계속 상승 국면을 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맞물려서 예, 그래서 국민의 미래까지 지금 거의 붙어 있는 오차 범위까지 붙어 있는 조사도 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실제 득표를 이제 열어봤을 때 조국 혁신당이 우리 헌정사에 굉장히 유일무이한 기록을 세울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례정당으로서 2등, 그러니까 네. 거대 양당을 제치고 2등했던 국민의당의 사례가 있었지만 예. 만약에 1등까지 하게 되는 사례가 나타난다? 이러면 아마 투표율도 올라갈 거고요. 국민의힘의 의석도 대폭 줄어들 겁니다. 아직은 10일, 15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현재로서의 예상을 해주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사님 예상도 궁금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전 지역구를 다 봐야 되는데 그렇게 네. 못 보고 전 지역구에 대한 과거 투표 경향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보면은 한 30개 지역구가 완전히 초박빙이거든요. 네. 그 초박빙을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이제 입히고 하면서 이제 봤는데 민주당은 자력 과반은 당연히 되는 것 같고요. 한 155석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6석.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126석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6석. 녹색정의당 2석, 개혁신당 2석, 새로운 미래 2석. 그다음에 진보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민주연합이 이제 거기 있죠.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보당은 지역구에서는 한 석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한 석 2석. 그리고 나머지 이제 민주당에 가 있던 민주연합에 있는 그 뭡니까? 의석을 가져오면 거기서 한 석 정도가 더 되는 거죠. 조국 혁신당은 12석 정도인데요. 그리고 무소속이 이제 한 석 정도. 예.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 민주당이 155석 플러스 마이너스 6석이라고 했는데 예. 이 경우에는 민주당은 플러스 쪽으로 더 갈 확률은 높아졌습니다. 여론조사로만 따지면 네. 그러면은 160을 넘든지 자력으로 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60을 넘으면은 70도 이제 60에서 70 사이가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 점점 예. 국민의힘은 126석에서 조금 빠지는 방향으로 지금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용 여론조사하고 예측용 여론은 그 가중 처리하는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나오는 여론조사 중에 굉장히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으로 누가 이기고 있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뒤집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1, 2%, 2, 3%포인트 이긴다 누가 네. 라고 했을 때 실제로 하면 그 조사와는 달리 나올 가능성도 지금은 충분히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한다면 이해는 되실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오늘 더 나누려고 몇 가지 의제를 더 뽑아놨는데 오늘 대파 얘기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본방은 대파고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예. 대통령실에서 올려놓은 입장 조금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소비자 단체와 협업하여 주요 유통사들이 농축산물에 과도한 이유를 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할인 지원, 관세 인하 등 물가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 조치가 소비자 부담 완화로 직결되도록 확실히 관리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는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심은 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